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작년에도 해보니까 다 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읽어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쉬운 내용들은 그 정도만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개념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단권한 수업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를 다 읽어주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면서 해당 문제를 풀면서 개념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 정리하는 부분과 문제풀이의 그 시간 자체가 저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념 정리를 다시 하는데 한 8, 문제풀이 하는데 2 정도의 시간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대5 정도로 개념과 문제를 맞춰서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개념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낼 것들을 좀 잘라내고, 여러분들을 내가 좀 믿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충분히 소화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분량은, 예상 분량은 철기 시대의 여러 나라까지입니다. 아무튼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국사의 이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죠.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전에 수업할 때는 어떻게 수업했냐면 이렇게 수업했었죠. 이 이라는 의미와 이 사라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수업했죠? 퍼스펙티브, 원근감. 왜 갑자기 영어를 썼지? 그 원근감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영어로 관점이죠. 관점. 그러니까 관점이 원근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커 보이고 이쪽이 작아 보이고. 이게 관점이죠. 또 이쪽에서 바라보면 이쪽이 커 보이고 이쪽이 좀 작아 보이고. 그래서 이게 역사관을 만들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서 이렇게 역사를 바라볼 때는 사실로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고,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사실, 객관적 의미의 역사, 객관적 사실, 과거의 모든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하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뜻으로 주관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서 이게 기록이라는 의미니까. 과거의 모든 사건이 아니라 역사가들에 의해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쪽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봅니다. 뭐 이거는 좀 어원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이것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앞부분이 중요하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다 이제 형광펜을 좀 쳐놓으시는데 이걸 이제 실증주의 사관이라고 하죠. 실증주의. 실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뜻이 뭐예요? 실제로 증명 가능한 것, 이거죠. 우리 이렇게 하시면 되구나. 우리 이제 진도가 다 나갔으니까 우리 실학할 때 실사구시의 태도 있어요. 실사구시의 태도. 실사구시의 태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일어난 것. 그럼 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증명이 가능한 것이어야 돼요. 이게 이제 실증이죠.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역사가들이 자기 생각을 개념화 시킨 말들이에요. 아주 상당히 싫어합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저 같은 스타일을 싫어할 것 같아요. 지 생각을 계속 개입하는 사람들. 뭐 어때요? 자, 노론 보시니까 자유한국당 같죠? 이런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실제 증명이 가능한 것만 얘기해야지 네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번 보시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과거 사실을 재구성하려는 입장으로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고 배제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역사가는 빠져라. 이게 이제 랑케가 얘기했던 거죠.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만 말해라. 이건 이제 반대로 상대주의 역사예요. 역사를 고정된 실체로 보지 않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역사가 주관적이고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다. 탐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상대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의 역사는 보통 이제 19세기 때의 역사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랑케, 그 다음에 엘버트 비버리지, 엘튼 이런 이제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19세기에 활동했던 역사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쪽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뭐 E.H. 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크로체, 베커,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때 지금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역사학은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역사를 가르칠 때 이쪽에 대한 얘기를 물론 하죠. 근데 이쪽 부분은 아예 뭘로 도려내려는 경향이 있냐면 뭐 고고학, 인류학, 서지학 이런 학문으로 도려내고 역사학은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류학이나 고고학이나 서지학 같은 것이 완전히 발전이 안 돼 있는 나라라서 좀 그런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거는 그것대로 분류해서 가고 역사학은 이쪽에다 무게를 중심을 완전히 옮기는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사실은 이 역사를 배우는 거죠. 왜? 우리는 사료를 가지고 배우잖아요. 근데 사료는 누군가가 쓴 거잖아요. 그렇죠? 고대 문헌 같은 경우는. 그럼 대부분 다 이쪽 역사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대표적인 역사학자들이 했던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사실 그것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매끄럽지 않은데 우리식으로 아마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만 말해라. 이게 이제 랑케죠, 랑케.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만 말해라. 그러니까 네 생각은 듣고 싶지 않다. 엘버트 비버리지가 했던 얘기는 사실들을 옳게 나열하면 그 자체로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역사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모군란 이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사건만 나열을 해놓으면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역사가가 자꾸 규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엘튼은 중요한 것은 뽑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니까지 것이 뭘 뽑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역사의 과거의 사실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고 그거를 뽑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엘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대단한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이 기독교윤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 프로테스탄티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윤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역사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뭐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야. 신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역사가 마치 창조자 같이 이건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커가 했던 상대주의 사관의 베커가 했던 얘기를 한번 보죠.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가 그것을 창조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모군란의 원인, 이모군란의 과정, 이모군란의 결과를 통해서 현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모군란과 현대를 이렇게 붙였을 때 그 발생하는 의미들. 그러니까 결국 이모군란은 쉽게 얘기하면 근대적 개혁 추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싫다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개혁하냐 이거죠. 이것도 요즘인데 또? 뭐 얘기하고 싶은데 좀 참겠습니다. 하여튼 뭐 반발이야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망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가 그 의미를 불어넣어 줄 때 그 사건은 진정한 역사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역사는 과거를 의식 속에서 되살리는 학문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의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역사가 결국 개념의 구조물이라는 얘기는 21세기, 20세기 역사학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결국 개념의 구조물을 배우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 절충주의로 유명했던 E.H. 칸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역사는 사실의 과거의 사실과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가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하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E.H. 칸은. 이거는 뭐 넘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학습의 의미인데 이런 것도 넘길게요. 이거 시간 나면 읽어보시고 안 그러면 찢어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료와 사료 비판인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료와 사료 비판인데 이 사료 중에는 이제 1차 사료가 있고 2차 사료가 있어요. 이 사료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최근에는 이 사료를 분석하거나 사료를 가지고 내는 문제의 양이 현저하게 늘어났죠.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공무원 시험은 사료를 주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고 그냥 문제를 내버리죠. 이모군란과 관련 없는 인물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그냥 내버려요. 근데 최근에는 자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내죠. 이모군란이면 이모군란에 대한 자료를 주고 다음 제시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물은 근데 이게 앞쪽의 문제가 똑같은 거죠. 이모군란과 관련 없는 인물은 이 문제와 이모군란의 사료를 주고 다음 자료에 제시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 아닌 것은 이게 똑같은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요즘의 추세는 반드시 뭐를 줘요. 사료를 주니까 우리가 사료를 비판하거나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료를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영역은 대학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공무원 한국사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죠.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어진 사료를 비판하거나 분석할 만한 능력은 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 강사가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료 비판도 사실 이제 이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료를 어떻게는 생각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런 용도로는 생각해야죠. 다음 제시된 사료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걸 읽고 이모군란을 만약에 찾아야 된다면 갑신정변을 찾아야 된다면 사료를 읽을 때 이 사건이 뭔지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읽잖아요. 그럼 읽다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 자료에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기구가 나오거나 어떤 특정 상황이 나오면 그냥 이모군란이네 갑신정변이 이렇게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료 키워드 학습이라고 하죠.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사료 키워드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단히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으로는 완성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렇지 이 사건은 이모군란이지 이 사건 갑신정변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사료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료는 분석되거나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는 취지대로 우리가 사료를 읽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읽다 보면 키워드가 나오면 그 키워드에 맞춰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남긴 유물, 유적, 기록 등이 1차 사료인데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있어요. 2차 사료를 보면 후대 역사가들이 정리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조선왕조실록은 1차 사료예요, 2차 사료예요? 1차 사료예요? 조선왕조실록 만들려면 뭐 등록도 있어야 되고 시정기도 있어야 되고 승정원 일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2차 사료 아니에요? 1차 사료예요? 느낌상 2차 사료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1차 사료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이 구분을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실록은 1차 사료가 될 수도 있고 2차 사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는 2차 사료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초나 이런 것들, 뭐 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1차 사료라고 보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편집한 거잖아요. 춘추관 실록청에서. 그러면 이제 2차 사료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실록 자체의 의미를 보면 그냥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게 있던 걸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기존에 등록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시정기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겁니까? 아니죠. 새롭게 작성해서 편집해 쓰는 거니까 이건 또 1차 사료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모호하다라는 겁니다. 사료 비판 한번 보죠.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성 여부를 판별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사료가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제가 아마
학습을 할 때는, 개념 학습을 할 때는 제가 TV쇼 진품 명품 뭐 이런 거 얘기했을 거예요. 뭐 들고 나왔는데 뭐 이렇게 아주 소중히 들고 나오죠, 나올 때. 근데 막 띠링띠링 막 돈 올라가는데 갑자기 2원 막 이렇게 뜰 때 있잖아요. 할아버지 얼굴 빨개지고. 버리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외적 비판이고,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진짜다라고 이제 판명된 이후의 작업이에요. 그게 내적 비판이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문헌이 고려 말에 작성된 문헌이 맞는데 이것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냥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도 후대 역사가들이 봤을 때 이 새끼들이 그냥 쓴 것 같아. 그러면 수종실록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서인들의 입장에서 서인들의 입맛에 맞게 뭐 인조반정이라든지 이런 걸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조의 제2기간 때 있었던 일을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서인 입장에서는 인조의 평가를 좋게 해야 돼요, 나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좋게 해야죠. 뭐 이중석한테 수업 들으면 평균 예를 들어서 85점이다 이러면 그냥 10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평가해줘야죠. 왜? 자기네들이 안 친왕 아니에요, 반정을 통해서. 근데 읽어보면 너무 도가 지나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수정실록 같은 게 만들어져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비판이죠. 아, 이거 좀 지나친데.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가 맞긴, 고려 말에 쓰여진 게 맞긴 맞는데, 조선시대에 쓰여진 글이 맞긴 맞는데 좀 내용 자체가 너무 좀 편파적이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게 내적 비판입니다. 보통 이 내적 비판, 외적 비판은 대부분 이제 고대 문헌 같은 거, 이제 고대 문헌이 아니죠, 일반 문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지학자들이 합니다. 우리 의궤라든지 직지심체요절, 그 프랑스에 있던 국립도서관에 있던 걸 발견하셨던 박병선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세계적인 서지학자죠. 서지학이 바로 이제 끝판왕입니다, 역사에. 제 친구 중에 발해 앞자와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서지학자죠, 서지학자. 끝판왕이죠. 맨날 나만 보면 그런 시간이야. 그것도 지식이니? 뭐 이런. 넌 네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너무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않니? 맨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걔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걔가 아는 거 정도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갑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요. 자, 문제를 좀 한번 보죠. 문제를 1357로 풀겠습니다. 위에 것만. 이 단어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만 그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자, 2010년 서울시 9급 문제인데,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자, 이 못 풀었던 안 풀었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오시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과거였던 사실, 사실로서의 역사,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 당연하네요. 이게 제가 수업했던 대로 하면 이게 력의 의미고 이게 사의 의미가 있죠. 두 번째,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과거의 사건을 다 이 사실로서의 역사가 바로 이 왼쪽 편이죠. 력의 개념이니까. 3번,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 연구에, 여기다 밑줄, 주관적으로 재구성.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네요. 그렇죠? 주관, 그 다음에 재구성, 이런 단어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4번,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선정하고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대부분 뭐예요? 그렇죠. 기록된 역사를 배운 거예요.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진 않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그 개념 정리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해줬죠. 우리 그 후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는 기준 기억납니까? 그 학문적 그 기준? 이 후진국, 그러니까 후진국, 정말 후진국은 학생들이 어떤 대학 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후진국의 사람들은 이게 이제 법학과 이런 데, 정치학과, 외교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국가, 그 국가를 후진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울진에 살 때 저희 한 반에 1학년 때 한 반에 12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12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검사, 판사 되겠다 이런 애들이 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후진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나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중진국 정도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죠. 중진국 정도 되면, 개발도상국 정도가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사회과학 계열의 문과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과는 차치하고 사회과학 계열에서 보면 이제 뭐 신문방송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데가 이제 급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확실히 중진국이에요. 그럼 선진국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신문방송학과를 갈 수 없는 성적이 돼서 어딜 갔어요? 사학과를 갔죠. 완전 중진국이에요. 바뀌어야죠. 사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돼서 어딜 가야 돼요? 신문방송학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은 사학과, 철학과, 뭐 이런 영문학과, 문학과 이런 데가 커트라인이 훨씬 높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여튼 어떤 데나 선진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커트라인이 낮잖아요. 실제 대학에. 그러면 초인류 국가들, 가장 선진적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학생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느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들이 문과 쪽에서 인류학, 고고학 이런 게 발달돼 있는 나라들 있죠. 공룡을 좋아하는 나라. 왜? 그게 잘 생각해 보면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뿌리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지구가 아니면 인류가 만들어진 그 뿌리를부터 인간을 연구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바로 초선진국이죠.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배우는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데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뛰어넘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인류학, 고고학 같은. 그래서 주라기 공원 이런 거.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이제 연구 활동이 발달돼 있는 발전돼 있는 나라가 초선진국이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죠. 공룡 발자국을 우리가 탐사한다거나, 그렇죠? 신석기 때 유적지를 우리가 발굴해낸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맞는 거 이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보다 더 뛰어넘는 선진적인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거는 기록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기록을 보는 게 아니고 기록을 뭐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 그게 선진국들이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도 무언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죠, 그냥. 여기 제가 매번 얘기해요. 여기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만든 거,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가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빨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인류학, 고고학이 발전된 나라가 왜 선진국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인류학, 고고학은 역사학적 접근을 할 때도 새롭게 무언가를 창조해서 생산해내는 파트죠. 근데 역사학은 뭐예요? 기존의 인류학이나 고고학이 연구했던 것들을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건 이류예요, 항상. 자료를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건 5번이라고 저기서부터 달려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5번! 막 이러면서 막, 답이. 막 이러면서 막 달려오는 것 같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에 가장 적합한 역사 서술이 뭐냐?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숨기고 과거가 본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것을 자신의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때 오직 역사적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돼 있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를 봤을 때, 이걸 봤을 때 역사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돼 있지 않은 부분을 찾으면 되는 거죠. 궁예와 견훤의 흉악 이런 거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주관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 볼 것도 없어. 이게 형용사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네. 그 다음에 2번.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하였는데 이를 기인이라고 하였다. 이거는 기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그럼 이게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런 거. 이게 if.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응?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고 고구려가 통일했더라면, 응? 제가 김철용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렸다면, 아씨, 왜 끔찍하죠? 바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코스. 그런, 뭐 했다면,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죠, 상상하고.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은 어찌 일천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우리가 신채호의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아예. 그 다음에 4번. 토문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고려의 국력이 약화된 이유가 발해의 영토를 차지하지 못해서다. 이거는 주관적인 거죠. 저는 제 생각에는 고려가 약한 이유, 고려가 약해진 이유는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입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배웠지만 이렇게 다른 거죠. 생각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겠죠. 아니다. 고려가 약해진 이유는 외침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근본적 원인은 초기부터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거는 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말은 되게 어려운데 결국 이거예요. 다음 사례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 서술의 특징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사례를 보기 위해서 골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일 맥락을 골라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말은 뭐라고 썼는데 이 사료에서 말하고 있는 동일선상에 있는 맥락을 골라라.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으며 현도에서 천리쯤 떨어져 있다. 사람들의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후덕해서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했다. 자, 부여는 이렇게 좋게 얘기해놓고 고구려는 이렇게 나쁘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삼국지라는 책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부여는 괜찮은 나라예요. 착한 나라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고구려는 나쁜 나라예요. 왜? 개기니까. 개기니까 나쁜 거죠. 말하면 안 듣거든, 잘. 자, 일로 봐. 그럼 일로 보고. 응? 턱 괴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괴고. 오늘 기분반에서 혼났잖아, 또. 응? 오전에. 턱 괴지 마세요. 반칙 아닙니까? 반칙 아닙니까? 씨발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이러면 이제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튼. 자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 사료의 맥락 동일 맥락은 중국에서 썼는데 중국의 관점에서 보니 이랬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거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그렇죠. 김부식 자체는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또 불교가 우리 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싶었겠죠. 근데 우리가 국사를 배워보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치 이데올로기로 다뤄야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던 종교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사료에. 그 다음에 니은. 고려사는 조선 초기에 쓰여진 거죠. 우왕을 부정적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려사는 기전체 사서인데 우왕과 창왕, 폐가 입진할 때 그 폐가 있던 왕들은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열전에다 써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려사 자체는 아예 봉기가 없죠.
새가서 붙어 있죠. 이거 맞네요. 위에 그 맥락과 동일한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디귿. 한백겸은 이수광과 이 친분이 있었던 고려 조선 인조 때 사람이에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뭐 할 때 배웠냐면 실학의 선구자 할 때 배웠어요. 뭐 할 때 배웠다고요? 배웠어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 지리서인데요. 문헌고증에 입각한 객관적 역사를 추구하였다. 이거는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동국지리지라는 책에 대해서 역사가가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사실 자체를 쓴 거죠. 사마천의 사기는 기전체로서 역사가를 본기세가 지, 열전, 연표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것도 사마천의 사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어 있지 않죠. 어떤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요 사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역사서술의 특징.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여를 바라보면, 중국에서 고구려를 바라보면, 김부식이 쓰면, 그렇죠? 조선 초기에 고려의 역사를 쓰면, 이 두 개가 그 얘기죠. 김부식이 쓰면, 조선 초기에 고려의 역사를 쓴다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즉 역사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이것은 역사가들이 선정하여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그래 결국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사실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이 글을 근거로 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거예요. 사료가 나온다면 어차피 기록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라는 거죠. 누군가가 기록해 놓은 것이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거죠. 정답. 문제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째? 쉬워. 내가 이 정도 수준 아닌데. 2번.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인 시대 상황을 살펴봐야죠. 당연하겠죠. 뭐 이런 글을 근거로 할 때 보면 이 밑에 있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네요. 3번.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어느 공무원 학원이나 한국사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학원들 잘 보면 한국사 선생님이 중심이에요. 거의.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사 선생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가치관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력한 임팩트를 주죠. 그러니까 수업이 끝난 후에도 계속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들었는데 한국사 선생님의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아니, 실제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학 다닐 때 이게 보잖아요. 그럼 뭐 한국사 개론도 수업하고 뭐도 하잖아요. 그럼 최대의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강좌들이 있죠. 그런 강좌의 교수들 생각이 오래 남아요. 국어랑 영어는 어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많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사건을 탐측해내는 게 아니니까. 인물을 분석해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는 중서기의 입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저의 주관적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역사를 배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래 남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잔상이. 이중석이라는 사람을 항상 거쳐서 공부하기 때문에. 근데 국어나 영어는 항상 사실만 얘기하죠. 그렇죠? 어문 규정을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 돼요? 저는 비동사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시제를 다른 측면으로 한번 분석해보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잔상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중심은 제가 그 얘기는 했죠. 중심은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한국사 선생의 잔상이 오래 남아서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중심은 영어예요. 항상 승부처예요, 영어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선생에 대한 기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승부가 나는 과목은 영어에서 승부가 나는 거지 한국사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해 봐야 되겠지 당연히. 이 글을 근거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